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는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 인류의 문명이 이동했습니다. 실크로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죽음의 타클라마칸 사막조차 뚫고서 사람들은 동서양을 잇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육상에서 실크로드가 있었다면 인류의 바닷길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인류는 험난한 파도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어둠 속에서 바닷길을 열고 역사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바다의 실크로드를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물의 이야기를 찾아 여행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로드. 그 신나고 재미있는 여행길을 함께 해줄 여러분의 친구 라이를 따라 인류와 바다가 엮어내는 대서사시의 주인공 라이트하우스 로드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저 아름다운 별이 보이나요? 저는 이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제 친구들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제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소개할 친구는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울산은 산업과 생태가 잘 조화된 도시로 유명해요. 맑고 깨끗한 태화강을 지나면 자동차 공장이 있고 탁 트인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거대한 조선소 공장과 해수욕장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기가 바로 방어진 대왕암 공원인데요. 제 친구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찾았나요? 잘 빠진 몸매, 초롱초롱한 눈빛, 그러나 어울리지 않게도 큰 머리를 갖고 있는, 맞아요, 울기등대. 여기서는 큰바위 얼굴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전 큰바위 얼굴의 오랜 친구 라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도 눈치챘겠죠? 우리는 빛의 집이란 아주 근사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라이트하우스, 바로 등대랍니다. 라이, 내 소개까지 다 해버리는 거야? 에헤이, 급하긴. 여러분이 언젠가 본 적은 있겠지만 큰바위 얼굴이 이곳에서 100년을 넘게 살아왔다는 건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다는 거 믿기시나요? 우리가 깜깜한 밤바다를 비추면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배들은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100년이 넘도록 그 중요한 임무를 맡아온 제 친구 큰바위 얼굴이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 속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거예요. 주위에 울창하게 자란 소나무들이 보이나요? 이 아름다운 솔숲과 상쾌한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사람들은 소풍을 나오듯 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온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죽어서도 외적으로부터 신라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의 이야기가 서려있는 대왕암입니다. 내가 바로 신라 30대 임금인 문무왕이에요.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지만 언제나 왜구의 침입으로 고생하는 백성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나는 죽어서 용이 되어 신라의 바다 동해를 지키겠노라는 내 유언을 따라 신하들은 경주 간포 앞바다에 대왕암이란 해중릉을 만들어 나의 뜻이 영원히 살아있게 해주었어요. 내 아들 신문왕은 부처님의 힘으로 왜구를 막고자 해서 시작했던 가문사지 3층 석탑을 완성해 주었고요. 호국용 이야기 들어봤죠? 나라를 지키는 용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또한 나만큼이나 백성을 아낀 나의 왕비 또한 호국령의 뜻을 이어갔기에 경주 간포 앞바다와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 두 개의 대왕암이 생기게 된 거예요. 뜻이 잘 맞는 부부를 일컫는 우리가 딱 부창부수. 함께 백성을 걱정하고 죽어서도 외적을 막으려 했으니까요. 여러분, 문무대왕님의 말씀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없나요? 대왕암 곁에서 100년을 넘게 살아온 저도 사실은 일본과 연관이 참 많아요. 제가 태어난 1905년은 일본 제국주의가 청일전쟁에서 이긴 뒤 한창 러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였죠. 러시아만 이긴다면 일제는 한반도 조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동해는 주요 전쟁터였죠. 러시아 발틱 함대에 맞서야 하는 일본 해군은 다급해졌습니다.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일제는 임시로 목간을 세워 자기네 군함들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일제가 러일 전쟁을 이기는데 등대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제는 우리 바다에 대한 측량을 마치고 제주도, 독도와 더불어 이곳 울산 방어진에 영구적인 등대를 세우게 됩니다. 1906년 3월 24일, 저는 정식으로 불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병합이 공표되면서 우리나라는 끝내 36년의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가슴 아프게도 저는 일제의 협박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당시 대한제국의 돈과 우리 선조님들의 피땀 어린 노동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절대 날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처음엔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위한 불빛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입니다. 근대문화유산! 여러분, 오래된 미래란 말을 들어보았나요? 오래되었는데 왜 찬란한 미래가 되는 걸까요? 이보다 저 큰 바위 얼굴에 딱 어울리는 말은 없지 않을까요? 그 옛날 일제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해방 이후 오랜 세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바다와 어선을 지키고 오늘날 세계 최강으로 자리 잡은 조선 산업을 위해 묵묵히 제 할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수백 년 후에도 해양대국 대한민국의 영토를 가장 확실하게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언제든 절 찾아오세요. 저는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든든한 친구로서 이곳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온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잠깐 생각하고 돌아가도 괜찮아요. 아니면 아빠, 엄마,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겁게 놀다 가도 되고요. 그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멋진 풍경이 되어줄 테니까요. 지난날 일제에겐 단순한 침략의 불빛이었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되고 싶으니까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래요. 등대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죠? 뭐가 뭔지 헷갈리고 궁금하다면 TV 앞으로 조금 더 다가와서 지금부터 제 설명에 집중해보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들으세요. 단디. 조금은 모양새가 다르죠? 제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대 건축과 함께 일제가 심어놓은 1만 5천 그루의 해송림이 너무 울창하게 자라버렸어요. 솔숲의 풍경은 더없이 푸르고 아름다워졌지만 그만큼 저는 바다를 향해 불빛을 보내기가 점점 힘들어졌죠. 결국 지난 1987년에 새로운 등탑 하나를 더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만들어진 걸 구등탑, 새로 만든 걸 신등탑이라고 구분해서 불러요.
저 큰 바위 얼굴이 구등탑이고요. 저기 있는 동생은 신등탑이에요. 어딘지 분명 다르지만 또 비슷한 느낌이 들죠? 철근 콘크리트로 새로 등탑을 만들면서도 구등탑인 저 큰 바위 얼굴을 잘 살려서 보존해 놓았어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고민해준 분들 덕분에 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떤 등대는 일제가 만들었다고 그냥 부수는 바람에 지금은 흔적조차 남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 울기 등대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여러분과 우리나라 근현대의 역사를 비춰주는 등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 밤이면 동생 신등탑은 등명기를 통해 10초에 한 번씩 섬광을 내보내서 미포항과 배들을 지키고 저는 그 옆에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수없이 물결치던 귀신 고래들의 모습을 추억하고 있답니다.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내 눈앞에서 솟구쳐 오르던 귀신 고래떼의 장관이란 언제쯤이면 그 생동감 넘치는 고래들의 물줄기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참!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야겠네요. 제가 사는 가까운 곳에는 화암추 등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곳에 바다에 돌출된 검회색 바위 위에 이상하리만큼 꽃 문양을 연상시키는 하얀 무늬가 박혀 있어서 사람들은 꽃바위라고 불렀고 주변 마을을 꽃방마을이라고 불렀대요. 화암추 등대 이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이 친구는 정말 키가 무지무지 큰데요. 1994년 동양 최대의 높이로 만들어져서 울산항 길목은 물론 울산과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기반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울주군 서생에 살고 있는 간절곶 등대예요. 간절곶은 매년 1월 1일이면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유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920년에 점등한 이후 한결같이 울산항을 드나드는 배들의 항로를 밝혀왔습니다. 태평양을 향해 환하게 열려있는 울산의 뱃길. 저와 친구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해양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바닷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소중한 미래의 꿈을 꾸어보세요. 이 드넓은 태평양을 건너 세계로 가는 멋진 꿈을. 그 꿈을 우리들이 언제까지나 환하게 비춰줄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 다시 볼 때까지 잠시 안녕. 나는 왜 빼는 거야?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1560년) 영국과 홀랜드의 강압에 못 이겨 건설한 등대. 높이 42m의 무엇보다 붉은 등탑이 인상적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이에요. 역사적 아픔을 넘어서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우리나라 등대와도 많이 닮아 있어요. 1788년과 1881년 두 번의 증축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안녕 친구들. 와 나야 나 반짝반짝 바닷길을 지켜주는 등대 라이. 기억하지? 나 같은 등대는 언제 생겨났을까? 나도 항상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궁금했거든. 등대는 왜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바닷길을 밝혀주는 길잡이가 됐는지 오늘은 최초의 등대를 만나러 지중해가 있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나라 이집트로 떠날 거야. 자, 모두들 출발할 준비 됐지? 아니, 라이 녀석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안녕 친구들. 난 이집트에 있었던 세계 최초의 등대 파로스라고 한단다.
만나서 반갑구나. 에헴. 난 그러니까 기원전 280에서 250년 무렵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섬에 세워졌는데 당시만 해도 내가 바로 고대 지중해 등불이었지. 뭐 아직도 내가 나름 꽃할배 등대긴 하지. 뭐예요? 벌써 소개하신 거예요? 애기름 하레비를 기다리게 만들다니. 하레비를 보면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여러분, 우리 등대들의 할아버지 파로스 할아버지세요. 호랑이 할아버지시죠? 아니에요. 인자하고 멋진 할아버지죠. 허허. 그런데 라이, 네가 여기 먼 이집트까지 웬일로 찾아왔느냐? 얼마 전 대한민국 울산에 살고 있는 큰바위 얼굴 울기 등대와 함께 얘기하다가 우리 등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언제부터 불빛을 밝히기 시작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이 바로 세계 최초의 등대 파로스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달려왔죠.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왔구나. 일단 하레비를 따라오려무나. 세계 최초의 등대를 얘기하자면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있단다. 저 분이 바로 기원전 334년에 페르시아 원정을 위해 소아시아로 건너갔던 알렉산더 대왕이시란다. 파로스. 지금 나를 소개하고 있는 겐가? 내가 바로 대로마 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란다. 그러니까 그때가 기원전 334년이었지. 강대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지. 이소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하고 이집트 수도 멤피스를 정복했는데 당시 정복한 지역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단다. 그중 가장 번성했던 곳이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알렉산드리아야. 알렉산드리아는 훗날 이집트의 수도가 됐고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가 됐지. 이게 다 내가 도시를 건설했고 고대 도서관 중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때문이란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어떤 곳일까요?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기원전 288년 세워진 고대 도서관으로 초대형 도서관이었어요. 보이시죠? 당시 알렉산더 대왕 부관으로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롤레마이오스 1세가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의 책을 모으라는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방대한 자료가 수집됐고 최초로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자료 보관소가 된 거죠. 실제로 도서관이 보관했던 자료를 보면 요즘 책 기준으로 대략 1억 1천만 권. 와우, 대단하죠? 지금 유네스코의 전폭적인 지지로 도서관이 초현대식 건물로 부활됐대요. 떠오르는 태양이 인간 세계와 문화 활동을 비춰준다는 고대의 의미. 그리고 도서관 외벽엔 각국의 글자가 모자이크처럼 장식되어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당시 모든 문화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등대가 바로 짜잔! 파로스 할아버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파로스 등대죠. 허허, 녀석.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적인 무역항이었지. 수많은 배들이 진기한 보물을 싣고 항구를 오갔는데 문제는 바다였어. 지중해 험난한 파도에 배들이 암초에 걸리거나 백기를 잃고 침몰하는 배들이 많았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최첨단 건물 등대를 짓기로 했지. 지질학자들은 단단한 지질에 견딜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물리학자들은 거대한 등대가 지탱될 수 있도록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했어. 하지만 만만치 않은 건설이었지. 수많은 노예들과 나일강 상류에서 실어온 하강암으로 12년에 걸쳐 높이 135m의 엄청난 규모로 지어진 등대가 바로 이 하레비지. 그리고 나를 탄생시키신 분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소스트라투스 선생이었어. 하지만 그는 고민이 많았지. 파로스 등대를 자신이 건축했다는 사실이 후대에 알려지길 바랬거든. 아, 이 훌륭한 파로스 등대를 내가 만들었건만 정녕 등대 건설자로 이름을 남길 수 없단 말인가? 등대에 내 이름을 새겼다가는 왕의 노여움을 살 것이 뻔한 일인데. 아, 그렇지! 일단 등대 앞 돌에 내 이름을 큰 글씨로 새기고 돌 위에 회반죽을 바르고 왕의 이름을 새기면 세월이 흘러 돌이 다 닳아 없어질 때쯤 왕의 이름 대신 내 이름만 남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왕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파로스 등대 건설자로 내 이름도 남길 수 있겠어. 파로스 등대 건축가가 소스트라투스라고 밝혀진 건 1100년, 1307년 두 차례 대지진으로 사라진 파로스 등대에 대한 수중 탐사를 하면서 발견된 파로스 등대 잔해물로 알려지게 됐단다. 바닷속 거대한 등대 잔해를 연구해 파로스 등대의 규모와 놀라운 건축 기술이 알려지게 된 거야. 무려 1000년 이상 불빛을 밝히면서 지중해에서 이집트로 오가는 많은 배들의 백기를 잡아주었던 파로스 등대가 말이지.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바닷길에 불을 밝혔는지,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는지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라이와 어린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여줄 테니 잘 따라오너라. 내 키는 135m로 대리석 3층 탑으로 맨 밑단은 사각 모양, 가운데 단은 팔각 모양, 맨 윗단은 원통 모양으로 돼 있었단다. 등대 안쪽으로 나선 모양의 통로가 꼭대기 옥탑까지 나 있었지. 잘 따라오고 있지? 네, 할아버지. 옥탑 위에 거대한 이시스 여신상이 솟아 있었는데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지. 아, 그리고 불을 어떻게 켜는지 궁금하다고 했지? 이리 와보거라. 옥탑 부분에 불을 태우는 설비가 있었단다. 등대 꼭대기 전망대에 오르면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중해가 보였는데 불빛을 비추기 위해 반사렌즈나 거울을 사용했지. 반사렌즈에 비친 불빛이 맑은 날에는 콘스탄티노플까지도 빛이 닿았고, 등대 반사경에 햇빛을 반사시키면 160km 정도 떨어진 선박을 비출 수도 있었단다. 와, 파로스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등대셨군요. 하지만 내가 세워진 이후 로마 제국이 수많은 등대를 건설하기 시작해 30여 개의 등대가 생겨났단다. 로마 제국은 왜 그렇게 등대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로마 제국을 건설할 당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백길이 중요했고, 백길의 안전을 위해 등대가 필요했던 거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등대를 건설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어. 대륙 진출을 위해 해상 물자 수송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인 등대나 항로 표지 시설을 점점 더 늘려간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 등대들은 나쁜 일을 한 건가요?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단다. 등대에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 등대는 배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좋은 목적도 있지만 정복자들에겐 식민지 건설의 발판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했던 것도 사실이지. 우리 등대들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 등대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이. 네, 할아버지. 그런데 파로스 등대 할아버지, 친구들은 없나요? 있지. 2세기경 에스파냐 라코르나 북부 언덕에 세워져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등대라는 라코르나 등대. 그리고 138년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진 도보 등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로마의 등대들이자 할아버지의 친구들이란다. 할아버지보다 늦게 지어지긴 했지만 다들 고대시대 등대로 함께 동고동락해온 친구들이지. 오늘 파로스 할아버지 덕분에 고대의 신비로운 파로스 등대가 언제 생겨났고 우리 등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등대에 대해 유익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엔 사람들이 우리 등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 속상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잘 찾아주지도 않고요. 라이야, 지금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등대들이 불을 밝히고 있는지, 또 그 등대마다 얼마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지 아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밤바다에 난파하고 있을 때 멀리 보이는 등대 불빛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는지 아니? 바닷가 절벽에 우뚝 솟아있어 외롭기만 한 등대 같지만 저기를 보렴.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반가워하는 배들이 보이잖니. 항상 깜깜한 바닷가에 홀로 서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힘이 나요. 녀석하고는 우리 라이는 분명히 할아버지보다 더 멋진 등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럼요. 할아버지만큼은 될 수 없겠지만 저도 멋진 등대가 돼 캄캄한 바닷길을 밝혀주는 훌륭한 등대가 되겠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등대. 해발 24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등대로 1860년 남아공 희망봉의 상징처럼 서서 대서양과 인도양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에요. 케이프 포인트 등대는 1911년 등대로서의 생을 마감했고 1919년 디아스 포인트에 세워진 새로운 등대 디아스 포인트 등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밝은 등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등대는 유럽인들에게는 개척의 역사와 희망을 상징하는 등대였겠지만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인종차별을 받기 시작했던 그들의 아픈 역사가 떠오르는 곳입니다.